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안 돼.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 좁은 방 안. 자고 있는 민준. 흘러내린 이불 너머로 드러난 그의 거대함. 아침의 자연스러운 상태. 이불 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곳에 뜨거웠어요. 단단했고 거대했죠. 이불 위로도 그 형태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의 삶은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이혼한 지 2년. 회사 일은 반복적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곤했죠. 어느 날 문득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시골 친정으로 내려가기로요. 부모님은 여전히 농사를 지으셨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를 정리해 주셨죠. 여기서 푹 쉬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지만 온기 있는 손길로 이불을 펴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별채의 짐을 풀고 이틀쯤 지났을 때 그를 처음 봤어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젊은 남자.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등판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팔뚝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별채의 창문 너머로 그걸 멍하니 바라봤죠.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오셨어요. 대학을 휴학하고 농사일을 배우며 지내는 청년이라고 소개하셨죠. 민준.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27쯤 되어 보였죠. 짧게 자른 머리, 그을린 피부, 선한 인상. 평범한 시골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있을 거냐고 물었더니 아직 모르겠다며 한두 달은 더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헛간 옆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머리를 긁적이며 웃던 그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위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별채에서 느긋하게 지냈고 민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채로 오셨어요. 민준이가 오늘 아침에 안 나온다면서 가서 깨워달라고 하셨죠. 어제 일이 힘들었나 보다고. 점심 준비해야 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한 번 더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가늘게 비쳤어요. 그리고 그곳에 민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허리춤까지 흘러내려 있었어요. 맨 상체가 드러나 있었죠.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복근이 선명하게 그려진 배, 땀에 젖은 듯 살짝 빛나는 피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깨워야 했으니까요. 그의 얼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깨를 흔들려고 손을 뻗었죠. 그때였어요.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얇은 이불 너머로 선명하게 드러난 굴곡. 아침의 자연스러운 상태. 거대했습니다. 숨길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불 위로 솟아오른 그 형태가 너무도 또렷했어요.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죠. 손은 그의 어깨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남자 냄새.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의 뭔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준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았죠. 그리고 저를 봤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손 하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어머니가 부르신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헛간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맨 상체, 그리고 이불 너머로 드러난 거대한 존재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눈은 자꾸 그를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그의 뒷모습, 물을 마시며 목을 젖히는 그의 목선, 저녁 식사 때 마주치는 그의 시선. 모든 것이 제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쉬러 온 거였는데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침이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민준을 피했습니다. 아니,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하지만 시골 생활에서 그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부모님은 제게도 농사일을 거들라고 하셨죠. 쉬러 왔다지만 놀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사실 저도 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이밭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시기라 지지대도 세우고 잡초도 뽑아야 했죠. 어머니는 앞쪽에서 일하셨고 저는 뒤쪽 고랑을 맡았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민준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옆 고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고랑은 좁았어요. 오이 줄기들 사이로 몸을 낮춰 들어가야 했죠. 저는 엎드리다시피 해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는 자세였어요. 민준도 같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옆 고랑이라 거리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됐죠.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일할 때마다 내쉬는 거친 숨. 손이 부딪혔습니다. 같은 잡초를 잡으려다 그의 손등이 제 손가락에 스쳤죠.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어요. 죄송하다는 그의 말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워졌어요. 오전 11시쯤 됐을 거예요. 햇볕이 뜨거웠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티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었어요. 앞으로 더 기어들어갔습니다. 안쪽 잡초를 뽑으려고요. 몸을 더 낮췄죠. 엉덩이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다가왔어요. 제가 뽑기 힘들어하는 잡초를 보고 도와주려는 것 같았죠. 그의 몸이 제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닿았어요. 그의 아랫배가, 아니 그보다 더 아래가 제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살짝이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얇은 작업복까지 몸으로 전해지는 그의 존재감. 뜨겁고 단단하고 거대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어요. 민준이 제 손 위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 잡초를 뽑아주려고요.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죠. 완전히 밀착된 상태. 그의 숨이 제 귀 옆에서 느껴졌어요. 이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뿌리가 깊네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죠.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제 엉덩이를 눌렀습니다.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잡초가 뽑혔습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났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가쁜 숨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뽑았다고요.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밭둑으로 나왔습니다.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허벅지 사이가 축축했습니다. 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민주는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죠.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런 걸까?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어머니가 부르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어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앞만 보며 걸었어요. 힘드시면 오후에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점심을 먹는 내내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민주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죠. 그의 손이 젓가락을 쥐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것이 제 엉덩이에 닿던 느낌, 뜨겁고 단단한 그 감촉.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별채로 돌아왔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허벅지 사이는 여전히 축축했고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손을 거두고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으러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빛도 이상했죠. 흐릿하고 촉촉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27이고 나는 45이야.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이라고. 하지만 제 몸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별채 창문 너머로 헛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죠. 그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을까?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제 몸을 더듬는 꿈,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오는 꿈, 그와 하나가 되는 꿈. 아침에 깼을 때 속옷은 젖어 있었고 몸은 나른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점심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비닐하우스 안 토마토들이 걱정된다며 저와 민준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민준과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보러 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듯한 어머니의 표정.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민준과 함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어요. 금세 옷이 젖기 시작했죠.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나기로 변해 있었어요. 빗소리가 비닐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우르릉 천둥 소리도 들렸죠. 토마토는 괜찮았어요. 물도 적당히 있었고요. 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몸짓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불편했어요. 좁고 습하고 민준과 너무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쾅, 우지끈. 입구 쪽 철제 프레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바람에 날린 농기구가 부딪혔던 거죠. 비닐하우스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지라는 듯이 좁은 통로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토마토 줄기들이 양옆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비닐벽.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입구를 보려고 몸을 빼려 했지만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위험하다는 표정.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눌러 그 자리에 있게 했죠.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어요. 무너진 입구로 빗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민준이 입구로 가서 확인했어요. 철제 파이프와 비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어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왔어요.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폭우가 그치면 부모님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다시 안쪽 통로로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도 따라왔어요. 좁은 통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앉기엔 비좁았죠. 민준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흰색 티셔츠가 물에 젖으면서 완전히 투명해졌다는 걸. 젖은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 몸의 모든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몸을 가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죠. 참으려는 사람의 몸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차게 쏟아졌죠. 천둥번개도 계속됐고요. 좁은 공간이었어요. 민준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깨도 붙어 있었고요. 체온이 느껴졌어요. 뜨겁고 강렬한 그의 체온. 민준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번개가 쳤어요. 순간 비닐하우스 안이 환해졌죠.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움츠렸어요. 민준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의 팔이 반사적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대로 민준의 팔이 제 어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체온. 그 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그에게로 당겼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제 목덜미에 가까워졌어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죠. 그의 입술이 제 귀 아래를 스쳤습니다. 키스도 아니었어요. 그냥 닿은 것뿐.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팔을, 몸을 가리고 있는 그 팔을 잡았어요.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고 있을 뿐. 하지만 그 손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간절함이.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팔에 힘이 풀렸고 천천히 내려갔죠. 민준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허리를 감았어요. 당겼죠. 몸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죠. 민준이 저를 돌렸어요. 마주 보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절박한 눈빛.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입술.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저는 입을 벌렸어요. 받아들였죠.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금기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그의 거대함이 아침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건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처음엔 아팠어요.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몇 년 만인지. 이혼 후로 한 번도. 제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였어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몸이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고통이 조금씩 가시고 다른 감각이 밀려왔어요. 그제야 그가 움직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지며 폭우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빗소리 속에 묻혀버린 모든 소리들. 세상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어요. 좁은 통로 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불편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죠. 민주는 쉬지 않았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끝없이 27의 체력, 45인 제가 감당하기 벅찼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어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한 번, 두 번,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도. 모든 것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땀과 비로 범벅이 된 채 엉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요. 민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에 닿은 그의 가슴에서 빠르게, 강하게 뛰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현실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그칠 것 같았죠. 그럼 부모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저는 민준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추스렸죠. 떨리는 손으로.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무너진 프레임을 치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곧 입구가 열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다친 데는 없냐고, 비 많이 맞았겠다고 물으셨어요. 입구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는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죠. 아버지가 무너진 입구를 살피셨어요. 많이 무너졌네, 무섭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준이 있어서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민준 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들킬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얼굴이 빨갛다고, 놀라서 그런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놀라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얼굴이 빨간 건 다른 이유였으니까요. 혹시 목에 자국이 보이진 않을까? 머리가 너무 흐트러진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라고. 감기 걸리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민주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매걸음이 고문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비가 와서 밭일은 내일 해야겠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좋아요. 알겠어요. 기계적으로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비닐하우스 안의 일들로 가득했어요.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와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 몸에 남은 감각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허벅지 사이가 불편했어요.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 그의 흔적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빨리 씻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제 등에 닿아 있다는 걸. 별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들키지 않은 거예요? 아슬아슬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씻어내야 했죠.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목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 그가 입술로 남긴 자국들. 다행히 부모님은 못 보셨던 거예요. 어깨에도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촉촉한 눈빛,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야?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몸을 씻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입술이, 체온이 여전히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물을 끄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또다시 거울을 봤어요. 자국들은 여전했습니다. 며칠은 남아있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더 원하고 있다는 걸. 옷을 입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잠이 올 리 없었어요.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헛간 쪽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의 방.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을 피했어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먼저 밖을 살폈습니다. 민준이 보이면 나가지 않았죠. 밭일도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얼굴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죠. 저는 괜찮다고 그냥 쉬면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뿐.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와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 몸이 반응했습니다. 허벅지를 꼭 붙이고 누워 있어도 그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뜨겁고 강렬하고 거대했던 그 감각. 꿈을 꾸었습니다. 밤마다 그와 함께하는 꿈. 깨어나면 속옷이 젖어 있었고 몸은 나른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별채로 오셨습니다. 민준이가 또 안 일어난다며 가서 깨워달라고 하셨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 된다고, 제가 가는 건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는 밭에 나가셨고 고니는 점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저보고 가달라고 하셨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별채를 나섰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작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대답이 없을 게 뻔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민준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은 허리춤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맨 상체가 드러나 있었죠.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규칙적인 숨소리.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얇은 이불 너머로 선명하게 드러난 굴곡. 아침의 자연스러운 상태. 거대했어요.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저게 뭔지, 저게 어떤 느낌인지.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였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안 돼. 속으로 외쳤어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닿았어요. 그곳에 뜨거웠습니다. 단단했고 거대했죠. 이불 위로도 그 형태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벌어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제 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졸음이 가시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졌어요. 어둡고 뜨겁고 위험한 것. 저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몸을 뒤로 빼려 했죠. 하지만 민준이 더 빨랐어요.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당겼어요. 그리고 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좁은 방에서 부모님이 마당에 계신 위험천만한 시간에 급했어요. 서둘렀죠.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부르는 소리. 저는 화들짝 놀라 민준에게서 떨어졌어요. 황급히 몸을 추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방금 뭐 한 거지? 대낮에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방금.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민준 깨웠냐고 물으셨죠. 네. 깨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점심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씻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뜨겁게, 집요하게. 점심을 먹는 내내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몸 안에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나갔습니다. 일하러.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별채에 있었어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죠. 잠들려고 애썼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문 쪽을 바라봤죠. 또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뜨겁고 절박한 눈빛.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밀어내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닫혔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손바닥. 그리고 얼굴이 가까워졌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번졌습니다. 첫 번째는 급했어요. 격렬했고 거칠었죠. 아침에 했던 것보다 더 기다렸던 시간만큼 절박했습니다.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민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천천히였습니다. 더 깊이, 더 오래. 서두르지 않았어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여러 번 밀려왔어요. 제 몸이 경련했고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베개를 물어야 했어요. 또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젊음의 에너지가 무서웠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았죠. 27의 체력, 45인 제가 감당하기 벅찼어요. 세 번째는 새벽녘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했어요. 가장 깊었고 가장 오래 갔죠. 천둥과 번개처럼.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번개가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신이 하얗게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어요. 진짜로. 우리는 탈진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민준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꽉.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에 4번, 아침에 1번, 밤에 3번.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곳곳이 아팠고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의 품에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걸. 내일이 되면 결정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민준이 떠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했어요. 부모님께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민준은 조용히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4번, 아침에 1번, 밤에 3번. 27살 청년의 끝없는 에너지. 45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더 빠지기 전에 멈춰야 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어깨에 남은 자국들, 민준이 남긴 흔적들. 옷을 입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아침, 식사 때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오늘 당장 가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짐을 쌌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마당으로 나왔을 때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민준의 눈에 물음표가 어려 있었습니다. 왜 가느냐고, 언제 돌아오느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차를 타고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이, 밭이, 비닐하우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과 함께하는 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자국들이 흐려졌어요. 보랏빛이 노랗게 변했고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 여름은 저를 깨웠으니까요. 잊고 있던 감각들을, 살아있음을, 뛰는 심장을. 민주는 제게 그걸 돌려줬어요. 뜨거움을, 떨림을, 욕망을, 그리고 고통도요. 슬픔도, 그리움도. 하지만 그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여름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의 폭우, 별채에서의 밤들, 민준의 뜨거운 눈빛.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 여름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겁니다. 가슴 뛰었던 날들이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둘 나만의 비밀로요.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에게 연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다시 그곳으로 내려간다면. 만약.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기억으로 간직할지 아니면 창밖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